116조교. 7번부터네요. 예. 다음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 우리가 민주주의 의미 하면은 세 가지로 공부했었죠. 그 시대순으로 고대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근대 이념,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오늘날 현대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자, 그러면 읽기 자료를 볼게요. 우리의 정치 체제는 권력이 소수가 아닌 다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다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어원상의 민주주의로 이해하시면 되죠. 데모크라시. 이게 바로 아테네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니까 딱 느껴지죠? 고대 아테네의 정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안 읽어도 되겠죠. 공부거리로 읽어나 봅시다. 우리는 중요한 공직을 부여할 때 출신이 아니라 능력의 탁월함만을 고려합니다. 모든 성취와 재능을 환영하고 명예를 부여합니다. 국가에 봉사할 능력만 있다면 가난하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치자이면서 동시에 피치자가 되는 이런 정치의 의미니까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1번,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시하는 태도. 이건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봐야 되죠. 2번, 다수의 시민에 의해 지배되는 정책대. 정답이네요. 더 볼 것 없고 8번으로 바로 갑니다. 다음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 내용의 일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보증금 2억 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2013년 4월 10일에 계약금 2천만 원을 지불하며 13년 5월 2일에 잔금 1억 8천만 원을 지불한다. 갑순을에게 땡땡 주택을 13년 5월 2일에 인도하고 13년 5월 1일부터 1년으로 합니다. 계약일 현재 갑 등기부에는 선순위 권리자가 없음을 확인한다. 옳은 것 찾으래요. 1번. 임대차 기간 중 갑이 사망하더라도 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당연한 얘기죠. 정답이 1번이네요.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볼게요. 을은 2013년 5월 2일, 그러니까 인도, 이사하는 날, 땡땡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한다. 땡. 이게 임대차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인도와 전입신고가 있으면 대항력과 최우선 변제력이 생기고요. 거기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는 것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였어요. 그 다음에 3번. 을이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고요. 제4조에 의해 을은 임차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반환받는다. 지금 4조를 보면 계약일 현재 갑스 등기부에는 선순위 권리자가 없음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임차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반환받는다. 이건 반은 받고 반은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지금 선순위 권리자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이게 지금 5월 2일부터 임차 기간이 시작되는데 제가 수업실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 법의 맹점 중에 하나인데 5월 2일 날 확정일자를 받죠.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확정일자 효력은 확정일자 받은 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길 날, 다음 날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2일날 저당권을 설정해 버리잖아요. 그럼 그 저당권은 즉시 그때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하는 임차인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와요, 그게. 그래서 요건 4번은 만약에 전제가 있어야겠죠. 선승의 권리자가 없더라도 이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절은 받고 반절은 틀려요. 1번은 확실히 맞는 겁니다. 1번은 확실히 맞으니까 정답 1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전기장판을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었어.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나는 사용설명서대로 했을 뿐이야.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그렇다면 이 법에 근거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법은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이게 특별법이에요.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민법에 의해서도 받을 수 있어요. 민법에 의해서도 받을 수 있지만 특별법인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받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이 손해배상 책임은 두 사람이 진다고 공부했었죠. 제조사하고 유통업자, 판매자.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제조물 책임에 대한 배상이 있어서 민법의 특별법이다. 그렇습니다. 민법은 일반법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장소에 그 법의 효력이 미치지만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 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만 그 법이 적용되는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법하고 특별법하고 충돌하면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게 돼 있죠. 이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제조자 또는 유통관여자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하이마트에서 전기장판 샀으면 삼성전자 거 샀으면 삼성전자에다가 손해배상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하이마트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제조물의 제조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입증 아닙니다. 소비자가 입증할 필요 없어요. 피해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을 보시면 제조사 측에서 제품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자기네들이 입증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겠죠. 4번도 맞아요. 9번으로 갑니다. 10번으로 갑니다. 다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밑줄 친 기본권의 공통적인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인류의 오래된 보편적인 사회생활을 한 모습으로서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행위다. 따라서 이는 기본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음식물이나 주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 헌법에 이게 명시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굳이 이건 명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유권은 포괄적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에 없더라도 당연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 개인들은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자기 결정권으로서 기본권으로 존중받아야 된다. 이건 헌법에 없더라도 당연히 이것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은 주류나 음식물과 같은 물질적인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라면 아래의 자기 결정권은 혼인에 관한 자기 의사결정권이니까 이건 물질적이 아니라 정신적 영역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심각히 1번의 정답이 나와버렸습니다. 물질적, 정신적 영역을 포괄하는 성격을 지닌다. 즉 포괄적 권리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또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다. 포괄적 권리 네 가지 다시 복습해 볼까요? 포괄적 권리, 다른 말로 절대적 권리, 다른 말로 초국가적 권리, 영구 불변의 권리, 천부 인권에 관한 거라고 그랬죠? 네 가지가 뭐였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권,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요 네 가지만
포괄적 권리예요. 그러나 헌법에 열거된 것만 보장되는 열거적 기본권, 개별적 기본권, 한 국가 내 기본권, 상대적 기본권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이런 것들은 헌법에 있는 것만, 열거된 것만 보장받는 것이죠. 2번이 바로 금방 말씀드렸던 거고, 3번은 다른 기본권에 비해 상위의 기본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행복주거권의 실현 절차를 규정한 권리다. 행복주거권하고 자유권하고 또 별개의 것이고. 자, 11번. 그림은 의부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수요 곡선은 하나죠. 공급 곡선이 두 개죠. 공급 곡선이 두 개니까 생산에 있어서의 의부 효과인데 이게 플러스 의부 효과인지 마이너스 의부 효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려면 거기 A와 B가 명시가 돼야 돼요. 사적 비용에 의한 공급 곡선인지 사회적 비용에 의한 공급 곡선인지 이걸 명시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B가 뭐였냐면 사적 비용에 의한 공급 곡선이고 A가 사회적 비용에 의한 공급 곡선이니까 Q2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장 생산량이 되는 거예요. 사적 공급 곡선하고 사적 비용에 의한 공급 곡선하고 수요 곡선하고 이퀄 만나는 점에서 시장 생산량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Q1보다 Q2가 많죠? 네. 과잉 생산된 거란 말이에요. 시장에다 맡겼을 때 넘쳐나는 것은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생산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A가 사적 비용의 공급 곡선이라면 얘기는 달라지죠. 그때는 이제 Q1이 시장 생산량이고 Q2가 취적 생산량이기 때문에 이때는 시장에다 맡기니까 모자란 거죠. 모자랄 때는 이것은 좋은 것은 시장에다 맡기면 모자라잖아요. 플러스 외부 효과죠. 생산에 있어서의 플러스 외부 효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는 이해가 됐으니까 1번. 소비 활동으로 인해 외부 효과 땡. 소비에 관한 외부 효과는 수요 곡선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수요 곡선이 두 개가 나와야 소비에 관련된 외부 효과입니다. 2번. A가 사적 공급이라면 Q1이 시장 생산량이니까 과소 생산이 되겠죠. Q1은 사회적 취적 땡. Q1은 시장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이건 과소 생산을 의미하고 마이너스 외부 효과예요? 플러스 외부 효과예요? 네, 플러스 외부 효과. 플러스 외부 효과일 때는 과소 생산이 되죠. 그래서 2번도 반대로 되어 있고요. 3번. B가 사적 공급이라면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다. 이와 같은 문제가 거의 90% 이상 출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A가 사회적 공급이라면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A가 우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좌측으로 가야겠죠. 조세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하니까요. 좌측으로 가야 되죠. 넘어갑니다. 12번. 그림은 AJ의 시장 가격과 판매량 조합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단 A시의 시장에서 수요의 변화는 없다. 그리고 수요 곡선은 고정돼 있다. 이 말이네요. 자, 시장 상황이 2009년에는 정부의 가격 규제에 의해 시장이 불균형 상태였대요. 2009년에. 그러니까 P1이 규제 가격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P1이 규제 가격이면 그 P2는 시장 균형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그려놓고 이해를 하는 게 빠르겠죠. 여기에서 09년에 가격을 규제했단 말이에요. 이게 P1으로.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었다면 이게 고정되어 있다고 이미 제시가 됐죠. 수요 곡선은 이 하나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공곡선이 지나가서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게 저일까요? 공일까요? 여기 2010년에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규제한 가격이고, 저 가격으로 규제했고, 여기가 이제 시장 가격 또는 균형 가격 같은 말이에요. 시장 가격 또는 균형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 가격 규제하면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뭐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근데 2010년에는 가격 규제가 해제되어 시장이 균형을 형성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초과 공급이 사라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장 균형 가격이 형성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돼요. 2009년에는 A제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나타났을 것이다. 맞잖아요. 1번 맞고요. 2번. 가격이 P2일 때 A제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은 일치한다. 여기 있잖아요. 균형이 이루어졌으니까 맞고 2010년에 균형이 이루어졌고요. 3번에 가격 규제가 해제된 결과 A제에 대한 시장 가격은 하락했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겠네요. 가격 규제가 해제된 결과 A제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은 모두 증가했다. 아하. 수요량은 증가했죠. 네? 수요량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움직였어요. 하나의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움직일 때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공급은 얘에서 얘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건 공급량이 아니라 공급이 증가한 거죠. 이건 수요량이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량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한 거지 공급량이 증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수요량이나 공급량은 가격을 독립변수로 합니다. 가격이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의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에서 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수요나 공급이 증가했다 이 얘기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선 자체가. 그래서 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면 공급 증가, 왼쪽으로 가면 공급 감소. 수요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수요 증가, 왼쪽으로 가면 수요 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하고 수요하고 차이점 혼동하면 안 됩니다. 4번은 수요량이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입니다. 수요량이나 공급량의 독립변수가 뭐죠? 네,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요의 독립변수는 뭐예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가격 이외의 것들이에요. 소득, 기호, 인구, 또는 뭐 장래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는 대체적 가격이나 보완적 가격의 변화. 그럼 대체적 가격하고 수요는 어떻게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걸 교차 탄력성이 양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보완제는 보완제 가격과 수요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걸 교차 탄력성이 음의 값 마이너스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 요인은 역시 가격 이외의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산비 차이, 관세율 차이, 기술 수준 차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급이 변하죠. 13번으로 갈게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죠. 다음 자료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은 단, 물가지수는 GDP 디플레이터로 한다. 자, GDP 디플레이터 공식 어떻게 돼요? 실질 GDP를 분모로 하고 명목 GDP를 분자로 하기 때문에 얘하고 이게 지금 물가지수잖아요. 명목 GDP하고 갑자기 그래? 얘가 또 왜 이래?
물가하고 명목 GDP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실질 GDP하고 물가는 항상 반대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그림을 보면 명목 GDP는 일정한데 실질 GDP가 증가하고 있죠. 그럼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내리면 물가지수는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작아지고 있겠죠. 그래서 2010년에 물가지수는 100이겠죠. 실질 GDP하고 명목 GDP가 일치하니까. 그러면 2009년에는 실질 GDP가 작고 명목 GDP가 크니까 100보다 크겠죠. 그래서 2009년은 물가지수가 100보다 크고 2010년은 물가지수가 100이고 2011년은 물가지수가 100보다 작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러면 1번으로 갈게요. 2010년에 물가지수는 100이다. 맞잖아. 맞고요. 2번. 2010년에 경제성장률은 0이다. 여러분,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 증가율로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질 GDP 증가율이 플러스면 경제가 성장한 거고 마이너스면 경제가 후퇴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 GDP가 양액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꾸준히 성장한 거라고요. 근데 0이라고 했잖아. 경제 성장률이 0이라는 얘기는 성장을 멈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입니다. 3번. 2011년의 물가 수준이 3개년 중 가장 낮다. 그러잖아요. 실질 GDP가 꾸준히 증가한 걸 보니까 물가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이 물가지수가 제일 작겠죠. 100보다 작겠죠. 4번. 2009년의 생산액을 2010년 가격으로 계산하면 400억 달러이다. 2009년을 비교년도로 하고 2010년을 기준년도로 보는 거죠. 그러면 실질 GDP를 하니까 500분의 얼마야? 2009년의 생산액이 얼마예요? 400. 400? 실질 GDP. 그 다음에 2010년 가격으로 계산하면 2010년은 물가지수가 100이잖아요. 물가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GDP 400 그대로겠지. 400. 이 4번도 맞아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도 추론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프는 각국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옳은 분석을 저지래요. 단 15세 이상 인구는 100만 명이고 연도별로 변동이 없다. 이게 결정적인 힌트죠. 15세 이상 생산 인구는 고정돼 있대요. 그리고 100만 명이래. 그냥 100이라고 합시다. 100으로 고정돼 있어요. 자, 생산 인구가 100으로 고정돼 있고요. 이게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취업인구, 실업인구인데 거기에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와 있다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잖아요.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용률이래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가 고용률이니까 고용률은 생산인구에 대해서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고용률이잖아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 수가 차지하는 게 실업률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세 개 그래프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15세 이상 인구, 생산 인구가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정적인 힌트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봅니다. 각국의 경제는 회복 중이다. 한 나라 경제가요, 성장하려면 두 가지가 커져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경제활동 참가율하고 고용률이 커져야 돼요. 그러면 그 나라 경제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 77, 75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지금 77명이 일하다가 75명이 일하고 그 다음에 70명이 일하고 그 다음에 67명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경제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경제는 침체업으로 빠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용률도 보세요. 72, 70, 68, 66. 이것도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나라 경제는 침체업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복 중이 아니라 침체 중이다 이렇게 해봤고요.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금 계속 작아지고 있잖아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생산인구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자꾸 고정되고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얘가 작아지니까 얘는 커지겠죠. 비경제활동 인구 커지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취업자 수의 감소폭이 증가하고 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맞나요? 지금 고용률이 줄어들고 있죠. 고용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얘도 줄어들어야겠지. 왜? 이게 고정돼 있으니까. 감소폭이 증가하고 있다. 아, 그럼 감소폭까지 봅시다. 고용률 72에서 70, 70에서 68, 68에서 66. 같은 2지만 기준이 72에서 2, 70에서 2, 이게 더 큰 거잖아요. 72분의 2보다 70분의 2, 그 다음에 68분의 2, 66분의 2, 이게 더 큰 것이니까 감소폭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3번도 맞아요. 4번이 틀렸네. 2016년과 2017년에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2006년부터 볼까요? 2006년에 경제활동 인구가 77명이죠. 이게 100일 때 이게 77이었잖아요. 77. 그리고 고용률이 72였단 말이에요. 이게 72. 그러니까 100일 때 이게 70이었다고. 근데 이게 2006년이고요. 2007년에는 75하고 70. 이게 75하고 이게 70으로 작아졌죠. 작아졌잖아요. 그러면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맞나요? 이게 얼마 줄었어요? 자, 숫자로 표시해 봅시다. 이게 100분의 77이고, 그럼 77 중에 72가 취업이니까 실업자는 5명이네. 그렇죠? 그럼 여기도 75일 때 이게 70이니까 75에서 70 빼면 5네. 똑같이 실업자 수는 5명으로 일치하잖아요. 이렇게 추론해 나가야 돼요. 다시. 아직 이해를 못한 분이 친구 같아서. 자, 06년을 보세요. 06년에 고용률, 제일 위에 있는 거, 경제활동 참가율이 77이죠. 그러니까 100분의 77이란 말이에요. 77인데, 그때 고용률이 얼마예요? 72잖아. 이게 얘가 70이라고. 그러면 이게 77이고, 얘가 72니까, 이게 두 개 합쳐서 77이 나오니까, 이 실업자 몇 명? 실업자는 5명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07년을 보세요. 07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75죠? 경제활동 참가율이 75니까 100분의 75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75명 중에 고용률이 얼마가 나오냐면 70이 나와요. 고용률이 70이야. 그러면 75명 중에서 70명을 빼면 나머지가 실업자 수겠죠. 그러니까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어요. 5명으로 일정합니다. 이거 추론 문제 잘 나옵니다. 고용과 관련한 추론 문제. 4번이 정답입니다. 15번으로 가볼게요. 이것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수능에서도 여러 번 나왔거든요. 국제경제인데 봅시다. 그림은 개방전 소비재 X에 대한 A국과 B국의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양국 간의 자유무역이 이루어진 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단, 교역에 따른 거래 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그림을 보니까요. PA 가격에서 EA라는 균형점이 표시가 되어 있고, PB 가격에서 EB의 균형점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아래에
EA와 EB는 각각 A국과 B국의 개방전 XJ의 균형점, 이퀄점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 점에다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그려놓고 문제 풀면 더 쉬워지겠죠. PA, PB. 균형점이 여기 EA.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EB. EB는 이렇게 되겠죠? 그림이. 그러니까, A국에서 이 가격에 시장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B국에서는 이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또 어느 나라가 비싸요? A국이 비싸지. B국은 싸죠? 그러면 A국은 B국에게 수출하고, 수출해야 수입해 오는 게 유리하겠다. 그러죠? 싼 나라에서 수입해 오면 되죠. 얘들은 비싼 나라에다가 수출하면 되지. 그렇죠? 그럼 결국은 두 나라가 자유무역을 하면 이 가격 범위 안에서 거래 후 가격이 결정되겠죠. 왜냐하면 이 안에서 결정되면 A국도 유리하고 B국도 유리하니까. 그러죠? 그러면 15번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1번부터 봅니다. 가격이 PA 수준에서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 PA 수준에서 이게 뭐예요? 초과. 국제거래에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것이죠. 국제시장에서 이게 지금 A국과 B국이 이 균형점 EA하고 EB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개방이 돼버리면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이제 하나의 국제거래 시장이 되니까 PA에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PB에서는 이만큼이 뭐예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초과 수요. 그 다음에 2번. 교역 후에는 가격이 PA 또는 PB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PA보다는 미만, PA 미만, PB를 초과해서 이게 만약에 이게 100원이고 이게 200원이라면 가격은 101원에서 199원 그 사이에서 결정돼야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A국에서는 XJ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아닙니다. A국, B국 모두 생산합니다. 그래서 거래하면서 가격이 이제 PA와 PB 사이에서 결정이 되겠죠. 4번이 맞는가 봐요. B국의 생산자는 교역점보다 비싸게 XJ를 판매할 수 있겠죠? 오케이. PB보다는 비싸게 가격이 형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15번으로 갈게요. 16번. 빈곤에 대한 가나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은 이 빈곤에 관해서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신설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도표 분석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국가직에서 15년에 한 번 출제된 바가 있어요. 또 서울시에서도 출제가 됐었고요. 빈곤에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었죠. 근데 이건 모두 공통적으로 객관적 빈곤이죠. 객관적 빈곤이기 때문에 객관적 빈곤선이 있겠죠. 그래서 절대적 빈곤선은 최저 생계비로 하고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16번은 지금 또 어떤 문제인가 확인해 봅시다. 가나에 대한 관점이네, 관점. 관점이니까 미시냐, 것이냐, 또 것이라면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가번. 사회적 지위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에서 성공한 자는 그럴만하니까 실패한 자는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